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의 심재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디컬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어, 이상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메디컬 프로파일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프로파일러 하면 우리 흔히 범죄 드라마나 뭐 소설에 보면 프로파일러가 등장해서 사건을 아주 멋지게 해결하는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러 그러면 우리가 보통 크리미널 프로파일러, 범죄 프로파일러를 생각하게 되죠. 프로파일러는 언제 동원이 되냐면 일반적인 형사 기법으로 범인을 찾지 못할 때 프로파일러를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범죄 현장을 보고 또 그 범죄 저질렀던 것을 여러 차례 그 동네도 방문하고 해서 범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서 범인의 심리, 성격, 습관 등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범죄자가 어떻게 범죄를 저질렀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가설을 만드는 건데 그 가설에 맞는 다른 증거들을 보충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결정적으로 범인을 찾는 데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어 저희가 가정의학과의 맨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가장 처음 방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병원을 돌다가 대학병원의 가정의학과를 와서 그동안 있었던 뭐 수술이든 질병을 치료했던 자기가 궁금했던 내용들 자기 생활을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걸 듣는 과정이 거기서 인제 '환자가 왜 이렇게 아팠겠구나.'를 추론하는 과정이 프로파일러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메디컬 프로파일러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번역이 잘 안 되죠. 없는 말이니까. 우리가 메디컬 프로파일 아니면 페이션트 프로파일 아니면 클리니컬 프로파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의료 파일러, 메디컬 프로파일러라고 이름을 쓴 건 임상이라는 말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어 클리니컬 프로파일러가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임상 프로파일러. 그런데 그냥 메디컬 프로파일러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장명을 한 거니까 제가 어떻게 짓기 나름이죠. 임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의과대학에서는 어 본과 1 학년, 2 학년 초까지만 해도 베이직 사이언스 기초과학, 기초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 학년 때 임상 실습 그래서 환자를 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걸 환자와 맞춰 보는 그런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의과대학을 그냥 책으로만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클리니컬 임상이라는 거는 핸즈 온 직접 환자를 보면서 그 선배 의사가 하나씩 그 도제식으로 가르쳐야만 되는 그런 학문인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학생 수를 무조건 늘려서 클리니션 임상 의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우리 가정의학과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거의 뭐 퀴즈를 내고 그걸 맞춰 나가는 듯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그 프로파일에 맞는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하고 공부해야 돼서 단기간에 이렇게 의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LM 그러니까 AI라고 부르는 요새 그 검색 뭐 챗GPT라든지 퍼플렉스티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 뭐 이런 LLM으로 검색을 해 봐도 어 정확한 대답이 안 나오는 건 제가 만든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사람 뭐 이렇게 정도가 좀 가까울지 모르겠는데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질병의 트렌드나 어떤 위험 요인을 찾아낸다든지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이 환자 개개인의 에 그 프로파일을 보고 또 이 궁금한 내용들은 더 추가해서 물어보고 해서 환자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만들어내도 환자가 저절로 보이는 환자의 진단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프로파일러의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홈즈는 셜록 홈즈고 심즈는 제
성이 심씨이기 때문에 심즈라고 불렀어요. 홈즈는 범죄 프로파일러, 크리미널 프로파일러라고 하면 심즈는 클리니컬 프로파일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소설에 보면 왓슨을 처음 만나서 홈즈가 왓슨한테 "아프가니스탄에 계셨군요." 만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홈즈가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군인처럼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데 풍모가 의사 같은 신사 같은 풍모도 보이고 그러니까 '아 이런 사람은 군의관일 거다.' 그런데 그때 마침 왓슨이 팔을 다쳤었는데 그때 군의관이 팔을 다칠 수 있는 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거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그 셜록 홈즈의 저자인 아서 코난 도일이 군의관으로 그 보어 전쟁에 참전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상상을 금방 쉽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제가 수년간 그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됐던 중년 40대 중반의 아 여성 환자에게 그동안 그 콜레스테롤 수치는 잘 조절됐는데 수치가 어느 날 높아졌어요. 이거는 당뇨병도 해당이 되지만 그거를 보자 제가 "자녀 문제로 실망해서 약을 잘 안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이건 거의 그 슈퍼휴먼 그러니깐 초인적인 그런 남들이 보면 초인적인 진단을 내린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제가 이 강의 말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환자의 수치만 보고도 이 사람이 자녀 문제가 있는지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지금 얘기해 드릴까요? 음 이분은 제가 가족을 알고 있죠. 이분이 중학교 자녀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40대 중반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뭘까요? 학부모로서 갖고 있는 스트레스, 또 이 지역, 강남 지역에 많이 사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뭐 과외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쓸 텐데 역시 이 환자는 환자가 솔직하게 얘기하기를 자녀에게 아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였는데 지금 과외 선생님이 낸 숙제는 거의 부모님이 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혼자 건강하게 콜레스테롤 낮추면 뭐 할까? 내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일까?' 이런 좌절감이 들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제 마치 그 결론만 보고 나면 그냥 보지도 않고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환자의 프로파일을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 "그래서 그런 거냐."고 물어보면 환자는 맞다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나중에 피드백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 제가 이 심스를 얘기한 거는 우연히도 제가 그 2년 전에 썼던 책에 물음표가 있었는데 이 물음표를 보고 "무슨 이건 탐정 소설을 말하는 거냐?" 누가 얘기를 하길래 셜록 심스다." 그래서 어 '셜록 심스에 대한 우리의 사례를 이런 식으로 풀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인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그래서 인제 클리니컬 프로파일러인데 그냥 통칭해서 메디컬 프로파일러로 쉽게 부르겠습니다. 아까 그 보통의 그 형사 기법으로는 범죄인 추정이 안 될 때 프로파일러가 투입되듯이 의료에도 한 분야에 국한된 의료 지식만 가지고 진찰했을 때는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스페셜리스트 특이도가 높은 스페셜리스트 전문의들은 환자가 질병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가령 심장내과 선생님은 '이 사람은 심장병이 아니야.'라고 판정하는 데는 대가입니다. 그러나 심장병이 아니면 이 사람이 가슴이 아픈 원인이 뭘지를 어 추정하려면 굉장히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거기까지 상상하는 훈련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심장내과도 갔다가 호흡기내과도 갔다가 나중에 가정의학과를 찾아오게 되면 이 환자의 전후 관계를 다 물어보고 모든 프로파일을 제가 알고 나면, 그러니까 환자의 과거, 질병력, 약물 사용, 건강 행동 양식,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정신사회학적인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병을 추론하고 치료를 결정하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메디컬 프로파일러는 환자의 데이터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건강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나 진단은 또 그렇게 하고요. 이걸 또 치료에 활용할 수 있어요. 환자의 프로파일을 알면 그에 맞는 맞춤형 진료를 제공할 수 있죠. 그건 사례를 이따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어 가추라는 말이 있어요. 귀추, 가설, 생성, 추론. 이게 그리스어로 아파고게, 영어 발음은 제가 잘 못하지만 에퍼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 거의 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abduction 그러면 팔을 이렇게 바깥으로 벌릴 때 이게 중심에서 멀어지는 과정이 abduction인데, 이거를 인제 정의를 그 찰스 샌더스 피어스라고 하는 거의 100년 이전에 사셨던 그 미국의 과학자, 수학자이고 논리학자, 그리고 철학자인 이 선생님이 이거를 그리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법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귀납적 추론이나 연역적 추론은 잘 알고 있지만 귀추, 가추, 가설, 생성, 추론이라는 이런 말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언제 사용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인 거는 어떤 규칙을 알면 그 규칙에 맞게 다음 사례를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연역적이라는 건 우리가 뭐 100마리의 백조를 보았더니 하얗다, 그래서 모든 백조는 하얗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호주에 가면 이제 까만 백조가 있습니다. 블랙 스완이 있어요. 그래서 귀납적 추론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0만 마리의 뭐 백조가 하얗다 그래서 마지막에 백조까지도 하얗지는 않죠. 그래서 각각 귀납적 추론과 연역적 추론 한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설 생성 추론도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고요. 새로운 생각을 도입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잡게, 단순하게 A는 B고 B면 C고 그래서 A는 C다라고는 단순한 논법이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인체 자체가 복잡합니다. 정신, 신경계, 신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살아가는 환경이 단순하지가 않죠. 경제, 사회, 문화, 각 어떤 그런 이런 시스템 안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인체가 반응하는 거는 굉장히 그냥 한 개를 안다고 해서 답이 하나로 가지도 않고요. 어떤 한 개의 결과는 원인도 여러 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찾아서 읽어보면 이게 자주 사용되는 직업이 형사나 의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형사하면 셜록 홈즈, 의사라면 닥터 하우스 같은 드라마가 생각이 나겠죠. 그럴 때 생각하는 거는 기추인데, 이거는 답가지가 하나가 아니에요. 유일한 방향으로 하나만 결론 내릴 수 있지는 않고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런 결론을, 어떤 규칙이 있는데 이 사람 결과가 이렇다면 아마 이렇게 해서 되었을 거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아까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오셨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쟁터에 가면 다칠 수 있고 의사들은 좀 단정한 편이고 군인들은 머리가 짧다라는 규칙이 있으면 이 셜록 홈즈가 그 자기의 조수가 되는 왓슨을 보고서 당신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겠구나를 한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가설을 제시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가축법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프로파일러의 대표 주자인 셜록 홈즈에서 프로파일러라는 말을 봤는데, 실은 셜록 홈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셜록 홈즈의 이야기에서 아서 코난 도일이 1917년인가 1927년인가 그때 그 인터뷰한 걸 들어보면 기존의 탐정 소설들을 보니
어떤 범인을 특정할 때 왜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거를 추정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과학적인 개연성이 너무 없어서 자기가 소설을 썼다. 물론 이제 아서 코난 도일이 그 문학 지망생이기도 했지만, 근데 아서 코난 도일 자신이 실은 에딘버러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서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의 모형으로 삼았던 사람이 그의 스승이었던 조셉 벨, 그 닥터 벨이 모형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법의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역시 에든버러 의과대학의 교수였는데, 이분이 그 어떤 사람을 보고 그 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 사람은 직업이 뭐고 국적이 될 거고 요새 무슨 활동을 했었을 거다라는 걸 얼추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굉장히 감명이 깊었는지 이 사람의 클럭, 아마 사환 역할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그 셜록 홈즈의 모티브를 삼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도일 그 자신이 왓슨, 닥터 왓슨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왓슨이라는 이름은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도일의 그 대학 동료였던 제임스 왓슨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 소설에 보면 셜록 홈즈가 왓슨에게 당신은 보기는 하는데 관찰을 하지 못한다. 또 관찰을 해도 그걸 통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닥터 왓슨 닥터 왓슨도 실은 의사니까 나름 똑똑한 사람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예민하게 관찰을 했고 소설 가운데 보면 그 셜록 홈즈에게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하나, 그러나 이제 보조수에 불과했던 거죠. 그거는 그 우리가 이제 IBM에서 만들었던 왓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게 어떤 결정적인 그 진단을 해서 그것대로 하진 않죠. 그걸 의사가 참조할 뿐이지, 마찬가지로 이런 세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그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의사는 여기서 어떤 가설을 도출한 다음에 그 가설을 환자와 상의를 해서 맞춰보는 거죠. 그렇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설 가운데 왓슨도 제법 그런 어 스포츠맨이었어요. 그 사격도 했었고, 그래서 그 명사수처럼 소설에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아서 코난 도일도 스포츠에 몰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를 탄 의사였기도 하고 개업도 했고, 또 안과로도 잠깐 뭐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이제 독일어 어렵다고 포기를 하긴 했지만 안과로 개업도 했는데 환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나서 아마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보어 전쟁에 참전도 했었던 사람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디컬 프로파일링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자료죠. 근데 자료라는 게 어떻게 모아야 되냐면 공시적, 통시적 자료입니다. 공시적, 통시적 자료라는 건 현 상황, 현 시점에서 옆으로 퍼뜨려서 모든 자료, 이 사람의 주변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고, 통시적이라는 건 시대를 초월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떤 일로 오셨어요? 라고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라고 물어볼 때 그걸 칩 컴플레인, 그래서 의사들은 CC라고 약자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주소, 칩 컴플레인, 주요 호소하는 것, 주요하게 호소하는 걸 주소라고 하는데, 같은 CC라고 쓰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칩 컨선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아픈데 환자는 걱정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칩 컨선은 아니죠. 그래서 왜 왔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까지 모아보면 왜 과거로부터 뭐 10년 동안 머리가 아팠는데 오늘에서야 그 머리 아픈 걸 호소하는지를 물어보면, 그게 왜 왔는지를 설명하다 보면 진단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얘기하는 게 앞뒤가 잘 안 맞아서 모순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증상하고 맞지도 않는데 마치 그게 있는 것처럼 전혀 걱정도 안 하는 그런 증상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면담적 생검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터뷰잉 바이옵시라고, 이것도 제가 지은 말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여러 병원을 가슴 아픈 걸로 전전하다 보면 심장내과 의사마다 똑같은 걸 물어보죠. 가슴 아픈데 심장내과 의사들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면 환자들 "아이고 괜찮아요."라고 바로 의사가 대답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렇다면 이건 좀 검사를 더 해 봐야 되겠는데." 하고 관심을 갖고 인제 의사가 환자한테 집중을 하게 되죠. 실은 그게 필요해서 병원을 찾은 사람이라면, 환자들은 병원을 전전하면서 그동안 학습이 됐어요. 배웠단 말이에요. 의사들이 어떤 증상에 관심을 갖는지. 그래서 조직화돼요. 오거나이즈돼요. 그다음에 이거를 의사가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 바꿔서, 제가 가슴이 아픈데 바위로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이 한 1 분에서 5분 사이로 아파요. 그럼 의사들은 그 얘기를 듣고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에 관련된 그런 검사가 필요하다고 느낄 거겠죠. 그러면 심장에 관련된 그런 검사도 다 할 거고 이상이 없는데요 하면 또 안심하고 며칠, 몇 달 또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환자가 왜 그걸 왔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사가 뭔지, 만약에 가슴이 아프다 그래도 그 가슴 아픈 게 어떻게 아프지를 다시 시시콜콜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장의 근육이 아니라 요 근육, 그 흉근이나 이런 옆에, 아니면 가슴과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그런 근육통인지도 알 수가 있어요. 또 아니면 식도가 경련돼서 생기는 증상인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들어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전혀 위험하지는 않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환자가 불안해할 때 그걸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환자가 얘기하는 문제 목록을 만들어요. 어 그 칩 컨서널, 주요 관심사를 물어보면서. 그리고 의사라고 모든 문헌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서, 환자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그거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심각한 질환부터 흔한 질환을 찾아봅니다. 그게 문헌을 꼭 찾게 되죠. 여기 1, 2, 3, 4가 가정의학과 전공 수련 과정이에요.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다 공부해야 돼요. 이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빨리 찾겠고, 어떤 의사 머릿속에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찾아내기가 쉽겠지만, 입원을 해서 만약에 치료하게 되면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이 돼야 나중에 메디컬 프로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는 거죠. 자, 인제 여기서 알게 되면 문맥상 이 환자의 그 질병의 문맥에 맞는 가설을 생산하고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지요?" 하고 환자에게 물어보게 되는 검증과 되먹임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게 맞다고 하면 "그래, 환자는 이러이러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아파왔던 거다."라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꽤 재미있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명사형 진단이 아니고 서술형 진단을 낼 수가 있어요. 서술형 진단이라는 것은 환자는 당뇨병, 제2형 당뇨병,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늑대와의 춤을 영화를 기억하신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도 어 서술 서술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그냥 한자, 제 이름은 신재용이지만 재미없어요. 그 이름만 들어선 이게 어떤 의미로 부모님들이 지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풀어서 환자는 당뇨병인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 환자는 보이스피싱을, 당뇨병이 잘 조절되다가 보이스피싱이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일시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당뇨병. 이런 식으로 서술형 진단을 붙이고 나면 그 환자를 볼 때 까먹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다 시시콜콜한 기억이 안 나도 그냥 신데렐라 그러면 그 왕자를 만나서 잃어버린 신발과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서 그냥 기억이 나죠. 그런 식으로 환자가 기억이 나면 보는 순간 프로파일, 내 머릿속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파일이 환자를 보게 되니까 10 년이 지난 다음에 환자가 와도 단서를 하나 주면 그 환자분이었죠라고 기억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 진단을 붙이게 되고, 거기에 이 사람 프로파일에 맞는 맞춤 처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프로파일로 기억을 하겠죠. 프로파일로. 자, 다음. 자, 그래서 환자라는 환자마다 고유한 책을 제목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까
서술형 진단이 환자라는 책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치의라는 건 환자의 어떤 전기를 짓는 전지적 시점의 작가가 되죠. 제너럴리스트, 일반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환자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의사가 돼서 언제든지 찾아와서 아니면 전화로라도 좀 관계를 더 잘 맺었으면 전화라도 얘기하고 원격 진료가 가능해요. 무슨 원격 진료가 이런 기기,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적인 기기가 발달하고 뭐 휴대폰에 그 얼굴로 보면서도 대화할 수 있어 그래서 원격 진료가 가능한 게 아니라 환자 이름만 듣고 '아 그런 환자분이었죠.' 하고 전화만으로도 몇 가지 물어 더 추가적으로 "지금 아프신 건 이런 거예요."라고 원격 진료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인제 지금 문제는 그렇게 진료했을 때 책임은 어떻게 되고 수가는 어떻게 되고 이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지 만약에 주치의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그 제도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아직 요하는 얘기지만 어 지금처럼 뭐 응급실에 갈 때 경증, 중증을 그렇게 뭐 말할 수 있으면 경증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치의가 한번 들어보고 "이거는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질병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응급실에서 바로 소통하면 그 주치의를 그 응급실에서 존중하고 응 그 주치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응급실로 보냈으면 그걸 인정하는 거죠. 제가 군의관 때 그 무관이었던 그 사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호주에 갔는데 맹장염을 자기 딸이 앓게 되었고 개인 병원 거기서 가정의학과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아 이거는 충수돌기염, 맹장염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대학병원을 보냈더니 거기서 새로 의사가 만나서 다시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수술방으로 모시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제도면 이거는 뭐 맹장염 환자가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주치의를 존중을 해서 이건 중증으로 확인을 했으면 수술해야 되는 병이라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하면 되죠. 지금처럼 계속 이런 주치의가 없는 식으로 제도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의사는 계속 부정한 것 같고 굉장히 무리한 그런 지원 정책을 내세우고 이렇게 되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 전지적 시점의 작가는 환자의 이야기를 모으고 점 찍고 정리하고 연결하고 근데 이상해요. 어떤 이야기를 만들기엔 빠진 거가 있으면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더 해야 되고 '아 이건 잘못된 기억은 이런 거예요.'라고 수정할 수 있고 그래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작가의 개연성 있는 상상력으로 연결하고 또 그 이야기는 어떤 갈등도 있고 클라이막스도 있고 탐정 소설처럼 대부분의 탐정 소설은 반전이 있죠. 반전이 있는 줄거리를 만들고 아까 목차를 짚고 제목을 지어요. 그리고 제목은 서술형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아픈 것 같아요."라고 설명하면 환자가 "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가 되는 경우에 인제 어떻게 치료할지를 상담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환자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주의 구슬이 서말이면 꾀와의 보배라는 그런 서말이라도 꾀와의 보배라는 한자 사자성어가 있나 찾아보더니 관주의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주의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 줄거리를 만드는 건 내가 입원 환자를 처음 보는 경우에는 반전이 있는 그런 줄거리를 만드는 게 필요한데 실은 내가 주치의로 오랫동안 이 사람을 봤으면 반전이 없어요. 재미가 없고 왜냐하면 반전이 일어날 부분을 미리 검사를 할 수 있고 진료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위험을 미리미리 막을 수 있으니까 반전이 없는 재미있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돌다 돌다 가정의학과를 온 환자에게는 반전이 필요해요. 그게 물론 심각하게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 병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렇게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다음. 자, 진단 추론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 수집부터 이야기를 만들기까지 한번 사례를 들어 볼게요. 77세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 환자분을 또 뵀어요, 마침. 한 20 일간 발열, 토하고 설사했어요. 그러면 토하고 설사하고 열 나니까
어떤 의사도 모든 국민들은 이 사람 장애인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항생제 치료하면 되겠다.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실제 동네 종합병원에서 10일간 입원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퇴원했는데 대학병원 응급실 또 가게 됐고 또다시 또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호전이 없어 저희 과에 입원하게 된 환자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2년 전 환자분인데요. 설사하고 토하고 미열이 있었는데 이게 보름 정도 됐었다고 그 저희 병원 왔을 때 시점에는 뭐 진통소염제를 먹었을 거고 이 사람이 10월달 어느 날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뻐근했었고 걷기 운동하다가 앉아서 쉰 후 일어났는데 옆으로 넘어져서 주위 사람 도움받아 일어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 다리가 저렸다. 그다음에 동네 재활의학과 이거는 이제 정리한 거예요. 실제 환자의 주소는 치유 컴플레인은 설사하고 토하고 열나는 거였죠. 근데 인제 어느 정도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쓴 거라서 재활의학 가면 어떤 병원에서 신경외과 주사 치료를 받았어요. 아마 허리에다 맞았을 수도 있고 다른 관제를 맞았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3 차로 또 허리에 또 주사를 맞았는데 그 이후에 컨디션이 안 좋아졌고 그게 인제 11월 17 일에는 토하고 설사하고 막 춥고 열도 났다는 거예요. 11월 19 일에는 어떤 병원에 장염 입원해서 호전 보이다가 다시 토하고 설사하고 근데 이제 먹는 약을 다 토해서 먹는 약을 잘 못 쓰게 되는 경우죠. 자꾸 토하니까 위내시경도 했겠죠. 근데 이상 없다 그러니까 전해질 수치도 자꾸 토하니까 전해질 수치도 불안하고 미열은 계속됐고 '그럼 항생제 부작용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항생제도 받았는데 또 설사가 좀 낫는 듯하다가 근데 이제 부신 검사라고 했는데 못 했대요. 어떤 사정 때문에. 그리고 몸이 벌겋게 되고 주사 맞은 혈관은 왜냐면 주사 치료를 하니까 모두 뻘겋고 가렵다고 이렇게 그런 경우였어요. 그리고 결국 11월 30일 퇴원했는데 12월 3일 다시 증상이 나빠져서 또 어떤 대학병 응급실로 또 갔었고 또 전해질 수치만 좀 이상이고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퇴원했는데 계속 토하고 설사하고 12월 4일 날 세브란스 응급실로 갔는데 전해 수치가 또 안 좋아서 다시 어떤 병원에 가서 입원하세요. 그래서 전원했대요. 이렇게 복잡한 당뇨병이 있어서 당뇨병의 약을 먹고도 있었고요. 고혈압 약도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쭉 이 사람이 생검을 해 보니 옛날에 결핵 진단 받은 적도 있고 고혈압, 당뇨병은 거의 10년 넘었고요. 허리 통증 악화로 주사 치료했고 허리 통증 악화로 그다음에 여기 솔론도라고 하는 스테로이드인데 이걸 썼다는 걸 우리가 그 병원에 확인해서 알아냈고요. 요런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물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열나고 토하고 설사하고 증상이 또 생겼고 장염 의심해서 병원에 입원했고 그런데 항생제 알러지인지 뭐 뻘겋게 두드러기 같은 것도 나고 그래서 또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더니 증상이 호전돼서 퇴원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구토하고 설사하게 되고 병원에 또 입원했고 결국 또 다른 병원으로 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본인 입원할 때까지는 벌써 증상이 나타나고서 한 달 정도 경과된 다음에 오시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메디컬 프로파일링은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확대를 해 볼까요? 요거 풀고서 이거를 확대를 하면 아이고 이게 확대가 되나요? 확대가 안 되네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냥 이 자세한 거는 이런 내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이 마인드맵처럼 저칼륨 혈증, 토하고 이럴 때 열날 땐 어떤 것들이 관여하고 허리 아파서 무슨 치료를 받고 이런 과정에 이 하나하나 공부할 거리기 때문에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마인드맵을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건 수련 과정에서 해서 차팅을 하긴 했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했더니 환자가 입원을 해서 인터빙 바이옵시 아까 면담적 생검도 했고 어떻게 해서 앞에 그 쭉 과정들을 쓸 수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부신 피질 부신 기능 저하증으로 확인하고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어요.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열나고 설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고 거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이 간당간당하게 유지되던 사람이 감염 질환이 생기면
확 나빠져요. 막 뻗어요, 거의. 그리고 토하고. 이게 부신기능 저하증을 진단하게 됐고요. 그런데 또 다시 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항생제를 썼기 때문에 클로스트리움이라는 그 균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또 항생제를 또 별개의 항생제를 다시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확인됐고 치료했는데 또 열나요. 그럼 또 '이건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마침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 중이었고 이 사람이 코로나가 감염이 됐고 그 따님도 감염이 돼서 아마 거기서 옮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열이 나게 됐고요. 재밌는 사실은 그때 람데시비어라는 그런 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스테로이드를 같이 쓰게 되는 게 코로나의 표준 치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다시 이 사람 간 수치가 이상을 보였어요. 그거는 이제 람데시비르라고 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간 수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저칼륨 혈증 물론 처음에 에 저기 부신 기능도 막 토하고 하니까 저칼륨 혈증이 왔는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저칼륨 혈증이 또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추론하고 맞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드디어 격리는 해제가 됐고 퇴원했는데 환자는 다시는 지금 필요한 부신기능 저하증이 맞는 아주 기본적인 소량의 스테로이드 외에는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 결국 환자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지난 동안 굉장히 잘 살고 혈당 조절도 잘 돼 있는 상태로 오셨어요. 다음. 자,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럼 이런 환자들의 사례를 알게 된 프로파일을 알면 어떻게 맞춤 처방을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즈음에 코로나 이후 하루 종일 잠을 자는 16세 남자 환자를 이제 부모님 모시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이 아는 게 롱 코비드, 코로나 감염 이후에 후유증 때문에 잠을 자는 거라고 생각하고 음 그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죠. 문헌을 좀 찾아봐야죠. 코로나 걸리면 롱 코비드에 하루 종일 잠을 자는 증상이 있느냐? 그것보다는 실은 롱 코비드는 불면증이 잘 생기는 것으로 이렇게 문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종일 잠을 자는 이유가 뭘까? 지금 환자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여름방학 동안은 괜찮은데 2학기 때 개학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공부를 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어 계속 물어보니 그 아이는 내가 공부를 해도 안 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파서 이 공부가 이미 뒤처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고 심리적인 치료가 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거고요. 어 어떤 분은 또 필요해서 휴직을 했는데도 그리고 여행을 다녔는데 계속 필요하대요. 물어보니 이분은 공무원이었고요. 공무원인데 뭐가 가장 피곤했느냐, 직장 일이 뭐가 힘들었냐,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챙기고 맞추고 공무원으로 꼼꼼하게 모든 걸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행을 다니는데도 계속 피곤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여행은 즐거워야 되는데 만약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다면 여행을 다니면서 필요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여행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했더니 여행은 뭐든 어디서 몇 박 며칠을 해야 되고 그때는 뭐 어디를 가야 되고 다 사전 조사해야 되고요. 그 스케줄대로 다음 스케줄을 맞춰서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짐도 다 뭐 트렁크 2개인가 3개인가 이렇게 해서 다 준비해 갖고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행이 그냥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모든 걸 준비해야 가는 거니까 저 같아도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지는 않죠. 여행은 그냥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 자유로움은 없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가는 여행을 다녔어요. 일하고 온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셨네요?"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환자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군요." 그리고는 오진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좋아졌는지 아니면 이분의 성격 때문에 계속 필요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인제 맞춤 처방이죠. "정말 한번 쉬어 보세요."라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 경험에서 주는 그 함정 때문에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어서 우리는 이 피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플랜이
우리 머릿속에는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적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피곤한 사람은 그 성격과 그런 행동으로 계속 피로할 수 있으니 이걸 한번 놓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럼 '아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당화혈 색소가 우리 목표가 한 7.0 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합병증 그 이상이 되면 합병증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7.0 목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배가 많이 나와 있고 한 7.2, 7.1 그 7을 인제 7이 마해선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분한테 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시냐 그랬더니 건축회사에서 그 국가에서 발주하는 그 용역을 자기 회사에서 건축회사를 대표해서 그거를 발주를 따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니 음 그 국가에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쪼끔 더 써야 되고 그 경제적인 비용은 최 최고로 도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거를 잘 맞춰야 된대요. "그런 일을 하시는군요."라고 이해를 하고 제가 인제 당뇨병이 우리 목표는 7.0 인데 "이번 그 경매 입찰에는 떨어지셨네요." 얘기하니까 환자분이 "어 그런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찰에 합격을 하려면 합격이라고 그러나요? 입찰이 되려면 응 낙찰이 되려면 나는 6.9 이하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고 환자는 그다음에 6.8, 6.9 여기서 일주일 전인가 봤는데도 그때도 그냥 6.9 였습니다. 물론 인제 여름이 하도 더워서 운동을 많이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음식을 조심하고 술도 좀 덜 드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더라고요. 자 이게 맞춤 처방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례는 복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입원도 했고 산부인과도 가고 내과도 전전하는 36세 여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을 보면 복통으로 응급실 갔는데 난소가 터졌다는 거예요. 환자는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이틀 입원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술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수술을 안 했대요. 입원 후에 뭐 증상이 호전돼서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고 "퇴원 후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그때는 아랫배가 아팠는데 지금 윗배가 좀 아파서 이것 때문에 인제 산부인과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고 그랬더니 복강 내 뭐 피가 고이거나 이런 건 없다 그랬고 또 내과에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까지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갔는데 다 이상이 없대요. 그럼 난소가 터졌다는 건 뭘까요? 근데 제가 진찰을 하면서 어 여기저기 눌러봐도 모든 배가 다 아프세요. 그래서 환자가 "왜 이렇게 아파하세요?" 했더니 환자는 지금 배란일이에요. 그러니까 배란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6 월에 어느 날 입원했을 때 그때도 배란일이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달력을 이렇게 보고 맞네요. 배란일이었네요." 그럼 배란통이라는 게 있어요. 미텔스멜츠라고. 그때 배란일 때도 작은 생리라고 부르듯이 생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리처럼 피가 비치는 경우도 있고 배란통을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통만 있는 게 아니라 배란 주기에 배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가 처음 만났을 때 아마 난소가 터졌다고 안 할 거고 난포가 터졌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란 자체는 난포가 터지는 거거든요. 난포가 터져서 아픈 걸 이 사람은 난소와 난포가 터졌다는 걸 구별할 수 없다면 이건 난소가 터진 거 굉장히 겁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배란통이었을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배를 진찰하는데 이건 배 쪽은 근육통에 가까웠고 그래서 환자에게 한번 배 스트레칭도 하시고 "배란 주기에 다시 아픈지도 보세요."라고 했고 환자가 드시는 약을 봤더니 처음에 배란통으로 산부인과에서 약을 받았겠지만 거기에 마이폴이라고 하는 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이폴은 코데인이 들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약한 마약성 진통제와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거죠. 그다음에 브루펜.
이부프로펜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부프로펜은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배란통이고 아랫배가 아팠을지 모르나 지금은 이 위장 통증을 억제하는 그 약이 오히려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니 그 내과에서 받은 소화기 관련된 약은 그냥 계속 드시고 마이폴을 먹으면 통증이 낫나 했더니 별로 낫는 게 없다고 하셨으니 그럼 그건 먹지 말고 위장약만 먹고 배는 조금 근육 경직이 있으니 스트레칭을 가르치고 이제 보냈죠. 근데 다음에 왔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스트레칭을 하셨나 했더니 거의 한 번 하고 말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은 끊고 위장약은 먹는데 들은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밑에는 검사를 다 했으니 내과에서는 요쪽이 아프니 이거는 우리가 검사는 복부 CT까지 다 찍었지만 이 위쪽으로는 검사를 안 했다. 왜 위쪽 검사를 권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심장의 아랫 근육, 그러니까 그 아랫부분이 경색이나 협심증이 있을 때 꼭 마치 위장 장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 오목가슴 쪽이 아프거든요. 그럴 수도 있으니 심장 검사도 해라. 그래서 제가 심장 검사를 원하면 심장내과를 의뢰하겠다 했더니 환자는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또 진찰했는데 제가 이제 배만 진찰하는 게 아니라 몸의 여기저기를 조금 통증이 있을 만한 부분 눌렀어요. 그랬더니 제가 목을 살짝만 만졌는데도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아프세요? 왜냐면 쟤는 누른 게 아니라 살짝 손만 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남편한테도 손 못 대게 한대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병은 이제 섬유근통이라는 병인데요. 섬유근통에 맞는 위치를 제가 다 눌러봤어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로 골반 근처에 장골, 일리오소아스, 그러니까 어, 그 우리말로 요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눌렀는데 거기도 굉장히 아파요. 이 요장근하고 그다음에 소아스, 이 근육들은 요근 이런 근육들은 만성 골반통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섬유근통에 관련된 설문을 한번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점수가 딱 나와요. 물론 이제 다른 병을 다 배제를 해야 되니 섬유근통과 비슷한 류마티스 계통의 것도 하기 위해서 염증 검사도 했고 했는데 다 안 나오고 환자한테 물어보고 섬유근통 같은데 이거 약을 먹어야 되니 약 자체도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섬유근통에 대해서 동의가 되면 그때 약을 써보자고 제가 섬유근통 공부하고 오시라고 했어요. 외래에서 제가 다 섬유근통이 어떤 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공부를 하시고 오늘 오셨는데 어 섬유근통 맞는 것 같긴 하대요. 그래서 제가 심장내과 여전히 보시고 싶으세요 했더니 안 가겠다고 하셔서 그러면 딱 약의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열흘만 먹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약을 가져가셨는데 좋아질지 아니면 계속 아플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 약을 썼는데 그 부작용만 있으면 물론 약을 한번 바꾸겠지만 호전이 된다라면 제 가설이 맞겠죠. 그러니까 제 가추가 맞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걸로 계속 장기적인 치료할 거고 거기에 맞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수면도 아주 예민해서 잘 못 자는데 수면도 잘 주무시는 방법을 또 상의를 해야 됐고 필요하면 이제 약을 한 번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외래는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맞춤 처방까지 이 사례에 맞는 그런 우리가 사례를 잘 알고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가정의학과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미 있는 것들은 연결되어 있고요. 연결할 수 있으면 의미가 나타나요. 요거를 이제 가정의학과에서 하는 거의 프로파일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림 보여드리면 이게 뭘로 보이죠? 전에 한번 보여드린 그림이긴 한데 점들로 연결돼 있죠. 이거는 이어보세요. 이어보면 이렇게 징검다리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점은 어떤가요? 이걸 무슨 뭔 점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점을 보고 우리가 바로 이런 빨간 점이 보이실까요? 자, 이거는 의학적 지식이에요. 이 의학적 지식으로 점철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걸 우리는 이제 배운 의사들은 연결을 하죠. 근데 의사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문제는 이제
다른 데 있는데 자꾸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대안적 사고라는 거, 지금까지 내가 난소가 터진 걸로 알고 있던 사람이 이걸 보면 이게 설악산에 가면 달마봉이라고 불리는 그림입니다. 달마봉은 이렇게 달마를 연상하게 하죠. 근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이건 타노스봉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타노스는 이런 겁니다. 이게 뭐랑 비슷할까요? 얼굴 한번 보실까요? 자,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그림인데 저는 이게 타노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타노스냐?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을 지워볼까요, 다시? 그럼 이거 타노스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달마라고만 생각했던 게 타노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타노스로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 병밖에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를 만나서 병리적 진단이 아니라 생리적 설명을 들으면 바로 내 병이 이렇게 걱정할 만한 병이 아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건 이 그림만 알게 되면 요쪽 지우는 걸 지웠는데 예. 자, 이 그림만 보면 아까 그 집이 생각이 안 나죠.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리고 그러면 아무리 의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기만 알면 이게 집이 그려지질 않아요. 이거 안다고 해도 집이 그려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알 수 있는 알아야 되고 또 의학적 지식도 따라가야지만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디컬 프로파일러는 의료 프로파일러인지 임상 프로파일러인지 아직 번역은 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의학과 의사를 주치의로 삼으면 가족 주치의가 메디컬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고 반전 없이 여러분들 건강관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답을 할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여기 질문에 아마 제가 질문 대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의 사례는 제가 답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그 의사에게 많은 정보를 주시고요. 제가 다음 강의는 불편한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좀 불편한 과정을 의사와 라포를 형성하는 그런 불편한 과정이 있으면 병은 저절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